웬만해서는 그 에는 안정력이 좋은 것 같아요.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지뢰 같은 느낌이거든요. 밟는 순간 소명서를 날릴 거야. 나를 궁금하게 하지 마. 약간 그런 칸인데 웬만하면 저는 안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거래가 있었다고 뭐 문제되고 막 이런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 모든 이제 트리거가 당겨지는 건 부동산 취득할 때다. 요즘에 부동산 뭐 떨어진다고 하더니 다시 또 오르고 있어요. 20, 30대들이 좀 부동산 취득하는 것 같은데. 나이대가 젊으신 분들이 들어올 때는 약간 성향이 다른 것 같긴 해요. 약간 30대나 40대의 연령대 분들은 아무래도 결혼이나 조금 미래 장기적으로 보다 보니까 주택 취득 목적이 거주, 실거주 사유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20대 분들은 보통 부모님한테 받거나 아니면 도움을 좀 받아서 취득하는데 약간 투자 목적으로 갭 투자로 들어가거나 약간 30대랑 40대랑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큰 손이냐고 기사가 계속 뜨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장이 됐을 때 아직 부동산 취득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또 이제 취득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많잖아요. 자금 출처. 그럼요. 물론 뭐 이제 취득할 때는 본인 뭐 소득도 신경 써야 되고 대출도 신경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따져야겠지만 저는 이제 세무 관점에서 어떤 얘기를 드리면 좋을지 한번 얘기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20대부터 갭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돈이 그래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갭 투자의 개념을 잘 아셔야 되는데 전세라는 제도가 한국에서만 특이하게 있는 이제 거주 방식인데 저희 매매가가 있으면 저희가 세를 놓을 때 월세나 전세를 선택해서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전세가율이라고 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는데 그게 어떤 시장의 영향인지 몰라도 많이 높을 때가 있어요. 만약에 10억 부동산인데 신축 아파트라서 전세가가 7, 8억이다 그러면 7, 80% 전세가율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은 한 2억 정도만 있으면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찬수 세무사님도 군대에서 모은 돈으로 그 너무 오래전 이야기인데? 오. 2002년도부터 2004년 말. 그때는 자금 출처 이런 거 별로 없었죠. 아유, 자금 출처가 어딨어. 그때는 쌈짓돈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20대 분들은 가격 자체가 이제 과거랑은 많이 달라졌다 보니까 본인 능력 가지고 하는 데는 사실 선택받은 몇 명의 고연봉자가 아니면 쉽지가 않죠. 고연봉자도 그렇게 못 사던데. 생각보다 저희는 세무사니까 알잖아요. 아니 생각보다 개발자분들도 막 네. 그거 턱턱 사시던데 풀대출 막 받아가지고. 그 대출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죠. 어쨌든 그런 젊은 나이 때 이제 부동산 취득이 들어간다는 게 아무래도 자금 출처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높다 보니까 항상 이슈가 되는데 그 몇 년 전에 불장 때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진짜 20, 30대 조사 엄청 많이 나왔고 이번에도 또 그 타이밍이 되니까 약간 그 50대 이상 어르신들은 생각보다 이제 매수 쪽 시장은 아니신 것 같고 매도 쪽 시장에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젊은 분들이 또 많이 들어와요. 근데 이런 자금 출처 스타트가 저희가 계약하고 나면은 이제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모든 스타트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때부터 스타트가 되는데 스타트 때 만나는 분들이 이제 중개사님들이랑 만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중개사님은 그걸 심각하게 말해버리면 자금 조달하시는 분은 매수 계약자잖아요. 이런 자금 조달 때문에 문제된다 그러면 계약이 진행될까요? 어그러질까요? 어그러지죠. 계약이 어그러지면은 수수료 못 받죠.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매수자가 물어보면 대수롭지 않게 물론 다 그런다는 건 아니고 좀 약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성향이 좀 있고 그게 또 왜 그러냐면 그게 있어야 부동산 등기를 칠 수 있는 신고필증이 나오고 신고필증으로 등기를 치니까 그거를 해줄 때 그냥 약간 서류만을 위한 요식행위로 지금 접근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했다가 큰일이 나죠. 그래서 그거 할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 상담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하는 거 가지고 제가 아까 자문이나 검토를 하게 되면 저는 금융기록까지 다 열어봐요. 왜냐면 이제 본인은 알잖아요. 자기가 지금 이 시점까지 왔을 때 내부적으로 주고받은 금액이라든지 뭔지 본인은 어렴풋이 아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 안 될까 판단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계획서 양식 하나 작성할 때도 그런 기록 조회를 다 하면서 검토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아무 상관없다고 하고 제출이 돼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소명의 그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는 그리고 거죠. 고객분들이 조금 기억이 좀 조작이 있는 게 문제가 없다고 말해놓고서 막상 까보면은 좀 문제가 많죠. 있는 경우가 엄청 너무 많잖아요. 많죠. 문제가 없다고 말해야겠죠. 이게 상담을 워낙 많이 하니까 아시는 거 하나도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동공이 흔들려요.
보통 그러면 무조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달 계획서를 보는 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뭐 국토부 산하의 지자체도 있고 부동산원도 있고 국세청도 있고, 이게 만약에 대출이 조금 부족한 상태로 진행이 돼버리면 여기를 다 소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큰맘 먹고 열심히 뭐 돈 모아서 아파트 하나 취득하는데 계속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하면 이제 본인도 지치고. 그럼 자금 출처 대응할 때 그 세 군데를 다 같이 대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쵸. 저희가 보통 그 업무를 볼 때는 안 나오는 방향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들어가니까 거의 안 나오게 마무리가 잘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올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준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미리 오시면 다행인데 이게 자기가 그렇게 제출해놓고 조사 나와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죠. 진짜 많아요. 그리고 그 나와서 왔을 때도 그냥 그 통지서를 받고 그냥 바로 오시면 되는데 스스로 뭔가 이제 대응을 좀 하시다가 자꾸 이게 뭔가 이렇게 일이 꼬이기 시작하니까 대응을 해도 이제 이게 잘 대응하면 좋은데 세무서에 꼭 화를 내고 네네.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오는 경우. 그게 맨 처음 날라오면은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보통적으로 계약이 부동산 계약이었으니까 자꾸 이제 공인중개사를 얘기해서 그런데 대부분 일반인은 중개사 사무소에 연락을 해요. 이게 날라오는데 뭐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역시 또 중개사님은 별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순간 중개사고로 이어질 걸 염려해서 그거 요즘 많이 날라와요. 근데 그냥 대충 써서 타면 또 이렇게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뭔가 있기 때문에 날라온 거예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면 나쁠 건 없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이정훈 세무사님이 말씀해 준 것처럼 안 나오게끔 하는 게 제일 좋고, 나와도 대응 가능하게끔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그 자동 조달 계획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셀프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금 출처 안 나오려면 혹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꿀팁 한번. 거기 이제 서식을 여기 띄워드릴 건데, 그 서식을 보시면 그냥 큰 틀에서 표현이 이제 자금 조달이잖아요. 그 조달이 내 돈을 어떻게 끌어왔냐 아니면 남의 돈을 어디까지 끌어왔냐를 그냥 적는 란이에요. 근데 우리가 약간 심플하게 생각해보면 내가 여태까지 뭐 5년 10년 일해서 번 근로소득이 뭐 한 2억 3억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2억 3억이 일부는 예금으로 가 있을 거고 일부는 소비로 됐을 거고 일부는 뭐 주식으로도 들어갔을 거고,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을 건데 이분들이 꼭 자기가 번 소득은 풀 금액으로 총액을 다 적고 그것과 별개로 또 현금이 얼마 있대, 뭐 예금이 또 얼마 있대, 뭐 이런 식으로 적으니까 이게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다 본인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계좌를 열어보면은 다 본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판단을 해서 기재를 하시면 좋은데 그게 조금 어긋나는 경우들이 많고, 대출 쪽도 사실 금융기관 대출을 일으키면 그 부채증명원이나 이런 걸로 확인이 깔끔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후적으로 이거를 상환을 잘 하고 있는지만 보면 되는데, 여기도 약간 이제 부모님이나 특수관계자한테 돈 거래가 있었다고 하면 이거를 빌린 거를 언제 어떤 조건으로 빌렸고 어떻게 상환이 될 거다라는 걸 준비하고 그걸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요. 뭐 엄마한테 2억, 뭐 아빠한테 얼마, 뭐 삼촌한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막 해서 내버리면은 이제 안에서 봤을 때도 이게 증여한 건지 빌린 건지도 또 애매하고 그러니까 여지를 안 주는 거죠.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거는 이게 이렇게 조달이 됐다는 상황에 대해서 여지를 안 만드는 건데, 그렇게 자꾸 해석의 여지가 많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이제 그 자료가 국토부에서 국세청 파생이 되는 순간 이때부터는 이제 조사로 넘어가게 되니까 피곤하죠. 증여도 증여인데 이제 매출액에 현금 매출한 누락까지 다 적어가지고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막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동대문 같은 데서 원단 장사하시는 대표님들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현금 거래가 원체 많다 보니까 매출 누락액도 상당히 컸을 거고, 그게 뭐 10년, 20년 오래 유지되다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으세요. 좋은 차 타고 되게 많은데 부동산을 못 사요. 자금 입증이 안 돼요. 네, 신고된 소득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20억짜리 부동산 살려고 현금을 장롱에서 꺼내면 이거 어쩔 거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죠. 여기도 똑같아요. 본인이 신고된 소득이 아니면 갑자기 현금이 뭐 하늘에서 떨어질 리는 없잖아요. 웬만해서는 그 현금 난에는 안 적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저도 물어볼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현금을 왜 그렇게 많이 들고 계신지를. 근데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 중에 예금 상품에 넣은 걸 예금이라고 은행에다 적고, 보통 예금에 수지 입출금이 가능한 걸 현금이라고 적은 분들도 있고, 정말 돈다발이 있어서 적었다는 분들도 있고,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지뢰 같은 느낌이거든요. 밟는 순간 소명서를 날릴 거야, 나를 궁금하게 하지 마, 약간 그런 칸인데 웬만하면 저는 안 적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 경계하는 게 20, 30대들이 취득할 때 그 칸 중에 현금 칸이랑, 그리고 이제 차입 쪽에 그 밖에? 그 밖에 그 밖에 차입금?
가족들 간 차입한 요 항목이랑 부동산 처분 대금. 지금 사는 것도 잘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미 샀다 팔았대.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칸을 기재할 때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자금 출처 조사 나오면 금융기록을 10년치를 다 보잖아요. 보통 저희가 상속세 조사도 마찬가지고 국세청이 조사건이 발동이 되면 금융기관에 협조 요청을 해서 그 개인 금융거래 기록을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보통 10년치 열람을 하는데 10년치만 돼도 어느 정도 돈의 자금의 흐름들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 보통 이런저런 뭐 학자금이라든지 뭐 보증금이라든지 이런저런 약간 규모가 커지는 돈거래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게 불어나는 건데 통상은 10년치를 본다고 보시면 되죠. 너무 성실하게 일하는데. 이제 뭐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 대한민국 국민이 한 5천만 정도 되는데 공무원 수가 한 2만 명?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를 다 문제 삼으면서 가면은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돈거래가 있었다고 뭐 문제 되고 막 이런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 모든 이제 트리거가 당겨지는 건 부동산 취득할 때다. 근데 제 생각에는 AI 이런 게 이제 발전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금 출처 10년치 같은 것도 좀 빠르게 필터링 해가지고 좀 문제 삼아서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조사도 아마 전산으로 그게 돌릴 거예요. 그거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챗GPT한테 그냥 통장 내역 주고서는 이거 한번 솔팅해보라고. 강혜정 세무사 의신거래 뽑아줘.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GPT의 전산 기록 서버가 연결돼서 그거를 학습시켜서 그걸 볼 수 있게끔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꼭 AI가 아니더라도 국세청 내부 전산 시스템만으로도 그 금융기록이 열람이 됐을 때 자금 흐름 보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저도 이제 엑셀 자료 받아가지고 열람하는 순간 되게 빨리 찾아요, 저도. 그러면 이제 그 공무원 분들은 밥 먹고 하는 게 그건데 얼마나 빠르시겠어요. 어쨌든 20, 30대 분들은 그 조달 계획서 작성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칸을 좀 조심하시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약간 불안하거나 의심스러운 거래들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제출하기 전에 세무사 상담 받으셔가지고 검토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금 조달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어쨌든 그 단계에서 막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이제 혹시 나이대가 젊으신데 부동산 취득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 부분만 조심을 하셔가지고 리스크 해지를 하시고 혹여나 이미 제출했거나 그런 리스크가 있는 상태라고 하시면 이제 그 다음에 조사 단계를 준비하시면 되니까 그건 나중에 저희가 또 다른 영상으로 안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